있습니다. 댓글로 응원과 질문 많이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채팅 매너도 함께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앱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려주시면 라이브로 실시간 설명해드리니까 적극 활용해주시고요. 앱으로도 라이브를 보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접속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민병원에서 진료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용정입니다.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에게서 많은 질문을 받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답이 없어서 아마 이런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특히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은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더욱더 도와주는 목적으로 이런 걸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부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할 것은 측만증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다음 주 오늘 같은 시간에 비수술적 치료, 그리고 2주 후에는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건 제가 우리나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영국에 21살 아들을 둔 엄마한테서 받은 이메일이었습니다. 6년 전에 진단을 받았고 2년 전에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수술 기다리는 게 2년이 걸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야, 여기서 어떻게 수술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수술에 대해서 문의해 보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9월 달에 제가 받은 카톡이었는데 마이애미에 사는 조카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런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어떠냐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었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그냥 있어 보면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근데 그 엄마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발레를 하고 있는데 발레 클래스에 애들이 측만증이 있어서 수술을 한 애도 있고, 그다음에 운동,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것을 해서 치료를 하고 이런 것이 어떤 방법이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엑스레이를 자세히 재보니까 놀랍게도 4개월 동안에 구도가 진행되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측만증이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이야기를 해보고 애가 이제 초경을 시작했느냐 어쨌느냐 이런 것도 해보고 엑스레이를 정확하게 찍은 날짜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해보고 아이가 앞으로 조금 있다 엑스레이를 한 달 후에 찍으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이 돼서 그 엑스레이가 어떻게 됐나 하고 엄마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재보니까 거의 8개월 이후에 10도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2개월 동안에 거의 20도가 진행된 거죠. 그래서 아이 엄마는 굉장히 별게 아니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1년 남짓 사이에 거의 20도에 가까운 측만각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엄마가 깜짝 놀라게 된 그런 거죠.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19년에 9월에 찍었던 사진은 제일 왼쪽의 사진은 굉장히 반듯해 보이는데 제일 오른쪽 사진은 굉장히 진행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떤 엄마도 아이가 수술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측만증의 첫 번째 목표는, 측만증을 진단받았을 때 첫 번째 목표는 수술을 안 하게 도우는 그런 방법이 첫 번째 목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측만증을 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지점에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보조기 치료가 필요한 그 각도를 이미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이제 수술적 치료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아이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엄마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마사지를 하면 어떠냐, 침대가 바꿔주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타까웠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측만증을 이해하고 그 결정적인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도와줄 수 있다면 아이의 수술을 바라지 않는 엄마와 아이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외래에 오시는 엄마나 아이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이게 유전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여자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임신하고 출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 건 없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운동요법으로 보조기나 수술을 하지 않고 운동요법으로 치료를 할 수는 아니면 좋은 침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가 측만증이 이미 생긴 후에는 앞으로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아프지는 않겠냐,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 외모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관절염 등이 생겨서 협착증이 오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전쟁에 이긴다는 그런 손자병법에 따라서 측만증이 뭔가를 좀 알고 그러고 나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척추는 제일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앞에서 보면은 반듯한 일직선이죠.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등은 뒤로 튀어나왔고 배 쪽 허리에 있는 척추는 앞으로 튀어나와서 우리가 S자 곡선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게 정상적인 곡선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척추체가 있고 뒤에는 후궁이라는 게 있고 그 사이에 동그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고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인 디스크가 있어서 관절이 움직일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구조죠. 그런데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가운데 사진을 두 장을 보면은 조금씩 척추가 휘기 시작하는 측만증 척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옆에서 봐서는 똑같은 S라인이지만 앞에서 봤을 때 좌우로 휘었기 때문에 측만증이라는 말을 붙이게 된 거죠. 사실은 이게 옆으로 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DNA 구조할 때 더블 힐릭스가 돌아가는 것처럼 척추가 옆으로만 휜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그 그림을 보면은 갈비뼈가 이렇게 돌아가서, 그래서 측만증이 있는 아이를 앉혀놓고 위에서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가슴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오른쪽 등이 뒤로 튀어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측만증의 특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는 CT 촬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만증은 특별한 구조적인 이유가 아닌 측만증도 있고 구조적인 측만증도 있는데, 이 비구조적 측만증이라는 것은 가짜 측만증이죠. 어디가 아파서 내지는 골반이나 이런 게 틀어져서 생기는 측만증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대부분은 문제가 없어지죠. 구조적 측만증은 그런 통증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척추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측만증이고, 90% 이상이 원인을 모르는 특발성 측만증이라 하고, 나머지 10%가 원인을 아는, 엄마 뱃속에서 애가 만들어질 때 잘못되는 선천적 측만증이니 아니면 신경 근육에 이상이 있어서 그러느니 이런 측만증이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척추가 옆으로 많이 휘었는데 알고 보니까 디스크가 4번, 5번 요추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왔고, 그래서 디스크를 수술해 줬더니 다시 반드되시는 이런 것들이 비구조적인 측만증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 사진에서 보는 이 환자는 측만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골반이, 대부분의 사람은 이 정도 골반이 틀어진 걸로 문제가 없는데 이분은 좀 문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깔창으로 골반을 맞춰주니까 측만증이 없어지는 이런 것을 비구조적 측만증이라 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모르는 대부분의 특발성 측만증에 비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선천적인 측만증은 여러분이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척추뼈가 제대로 안 생겨가지고 이렇게 측만증이 오는 수도 있고, 아니면 근육이 조절이 안 돼서 큰 C자 모양으로 뇌성마비의 측만증이 오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혹 신경 섬유종이라는 것 때문에도 이런 측만증이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는 측만증은 이렇게 피부에 반점이 크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작은 혹이 많은 신경 섬유종이거나, 아니면은 허리 있는데 검은 털이 등에 나와 있거나, 이런 것을 보면은 척수에 이상이 있는 선천적인 문제라든가, 여러분이 잘 아는 링컨 대통령처럼 아주 키가 삐쩍 마르고 크신 분들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넣고 주먹을 쥐어보면 엄지손가락이 빠져나오고, 이렇게 자기 손목을 자기가 쥐어보면은 한 마디 정도가 남는 이런 분들이 우리가 마판 증후군이라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가 원인을 아는 그런 측만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측만증은 우리가 원인을 모르는데, 대개 인구의 2%에서 10도 이상 각이 있을 때 측만증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10도가 안 되면 측만증이라는 진단을 내리지 않고, 10도가 넘었을 때 측만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인구의 2%, 그러니까 50명에 1명꼴로 있다는 소리가 되고요. 이때는 남자 여자가 매우 비슷하지만은 이게 각도가 올라가게 되면 30도 이상이 되면은 대부분이 여자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지만은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모르고 있고, 전 세계 어디서나 모두 비슷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도가 안 될 때는 측만증이라는 말을 안 쓰고 비대칭이라는 말을 쓰고, 10도가 넘어가면서부터 측만증이라는 말을 쓰는데, 10도가 넘는 사람은 10명에 50명에 1명꼴 2% 정도가 되고, 우리가 보통 수술을 요구하는 45도, 50도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5,000명에 1명꼴 0.02%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 1년에 50만 명이 태어난다고 가정을 하시면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수술이 필요한 측만증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유아성, 연소기, 청소년, 성인, 퇴행성 측만증이라는 그 나이별로 우리가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진단명이 연소기가 청소년기, 성인성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청소년기 측만증이기 때문에 10살에서 18살 사이에 측만증이 발견이 되고 진행을 하고,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그게 성인 측만증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의 특별하게 특발성 측만증이 생기는 건 아니고, 청소년기 측만증이 나이를 먹으면 성인 측만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45세 이상이 되면은 다시 측만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때는 퇴행성 측만증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10살에서 청소년기에 생기는 청소년기 특발성 측만증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측만증의 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우리도 정확한 이론은 모르지만은 호르몬의 문제니, 성장의 비대칭이니, 근육의 불균형이니, 유전이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하지만 어느 하나로 모든 걸 설명은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측만증을 가졌다 그래도 훌륭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알렉산더 대왕, 동상을 보면 측만증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영국왕 리차드 3세가 얼마 전에 무덤에서 이거 뼈를 다시 발굴하게 됐는데, 이거 보시면은 측만증이 있는 걸 보시고요. 여러분이 그 첼로의 가장 유명한 남자분 중에 하나인 요요마 분, 이분도 측만증으로 수술을 받으신 분이고요. 세계적인 운동선수, 그래서 스테이시 루이스라고 LPGA 1위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왼쪽에 나오는 그런 측만증 수술을 받으셨고, 오른쪽에 흑인 남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입니다. 우사인 볼트도 측만증이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됐고요. 유명한 영화 배우나 모델도 이런 측만증을 가지고 인생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측만증이 있다 하여서 크게 많이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는 속도를 보면은 그 성장 속도에 따라서 측만증이 발전하게 되는데 가장 성장이 빠를 때가 5세 이전이고요. 태어나서부터 5세까지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이 사춘기가 되는데 그 사춘기에 발달 속도가 남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11살에서부터 13살 때 가장 키가 빨리 자라게 되고요. 남자아이들은 그로부터 한 2살 뒤에 자라게 됩니다. 여자아이들은 되게 초경 1년 전후에서 많이 자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잘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우리가 4등신이죠. 8등신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성숙하게 지면은 7.5등신이나 8등신으로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머리의 길이하고 우리 흉곽의 길이하고 다리의 길이가 1대 2대 3, 4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몸의 균형이 되는 등 비율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라는 부위를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선이 보이는데 거기가 성장판이라는 데고, 거기서 이 뼈가 자라나게 돼서 우리가 키도 크고 이런 게 되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성장판이 시커먼 선이 없어지면은 성장판이 닫혔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 손가락의 성장판을 보면서 우리가 성숙하냐 안 하느냐는 샌더스라는 의사가 만들어진 그런 사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나오는 리서라는 의사가 골반에 있는 성장판을 보면서 그 성장판이 앞에서 뒤에까지 가는데 그 성장판을 4등분해서 4분의 1이 갔을 때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를 갔을 때 리서 사인 1, 2, 3, 4로 나눠서 어릴수록 성장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성장 속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아이들 키를 재서 속도를 보는 게 정확한 방법이고요. 그것이 쉽지는 않으면은 이제 성징, 2차 성징이 나오는 것, 그 성기에 털이 생기는 음모를 보거나 아니면은 가슴이, 여자아이들은 가슴이 생기는 거, 남자아이들은 고환이 커지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성장이 급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때 막으면 아이들이 측만증이 혹시 생기더라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초경을 하는 나이, 남자아이들은 몽정을 하는 나이가 그 전후의 1년, 그 전후의 1년이 가장 성장이 빠른 속도고, 그 당시에 측만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막을 수가 있으면, 그때 보조기 치료나 이런 걸로, 운동 치료나 이런 걸로 막을 수가 있다면은 우리가 아이들이 수술이 필요한 45도나 50도까지 안 가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를 재는, 한 달에 0.5mm 이상 자라거나 6개월에 3cm 이상이 자라는, 이때가 최고 성장 속도에 들어가는 그런 기간이 되는데, 그런 것을 보거나 2차 성징을 보거나 골 나이를 보거나 성장판을 보면서 아이들을 열심히 추적을 해서 그때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측만증 수술을 막는 황금 시간이고, 이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행복하게 만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수록, 각도가 클수록, 여자아이일수록 훨씬 측만각이 빨리 진행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들어오면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아이가 잘하는 걸 보셔야 할 것이고, 이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진행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4개월 만에 9도, 8개월 만에 10도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빨리 진행되는 커브를 그 당시에 보조기나 이런 치료로 적극적으로 막았으면은 혹시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3년 전에 저희 병원에 오셔서 3개월 후에 그러니까 다시 오셔서 사진을 찍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25도 역도 있기 때문에 이때 3개월 후에 진행을 하면 보조기를 하는 아주 크리티컬한 그때 시간이었는데, 아이가 3년 후에 나타났는데 이미 3년 후에는 47도가 진행돼서 72도가 돼버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측만증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그런 환자의 예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이 다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성장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이 커브 때문에 중력을,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것들은 중력을 받고 그 중력이 눌리게 되면은 그 커브가 진행을 하게 되겠는데, 우리가 주망곡이 어디 있는가, 커브가 가슴에 주로 있는 커브가 있고 허리에 있는 커브가 있는데, 흉부망곡이면은 50도 이상이 되면은 적어도 1년에 1도씩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고, 30도가 되지 않으면은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큰 다음에 30도가 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허리는 갈비뼈가 없기 때문에 35도가 넘으면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1년에 진행되는 데는 속도는 오히려 흉부 쪽보다는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허리 커브는 보통 40도가 넘으면 수술을 추천하고, 흉부는 45도가 넘으면 수술을 추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둘 다 50도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에서 인정해 주는 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년이 지났더니 58도가 78도가 되고 20도가 진행된 것을 보여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7년이 지났더니 31도. 제가 미국에서 봤던 환자들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측만증을 잘 막으면은 우리가 수술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빨리 진행하고, 처음에 발견했을 때 각도가 클수록 빨리 진행하고, 어릴수록 아까 말한 리서 사인이나 샌더스 사인이나 초경, 몽정 이런 것들, 아직 애들이 잘하는 게 많이 남아있을 때면 아주 적극적인 치료를 처음에 하시게 되면은 이게 진행을 막을 수가 있어서 수술을 모두 피하고 싶어하는 수술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미 성장이 끝난 후에는 보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때는 보조기보다는 지속적인 운동요법을 통해서 근력 강화나 관절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 진행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만증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데요. 엄마가 아이랑 딸이랑, 아니면 아빠가 아들이랑 화장실이 아니라 목욕탕에 가시는 게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보시면 어깨가 대칭이 안 맞는 데거나, 아니면은 뒤쪽에 날개뼈가 한쪽이 튀어나와 있거나, 허리가 좌우가 안 맞는 거나, 잇몸 앞으로 굽히기를 했을 때 한쪽 어깨가 높아지거나 한쪽 갈비뼈가 더 높아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건 측만증을 의심해야 되고, 이럴 때 빨리 의사를 찾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측만증이 심해지면은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몸통과 다리의 길이가 비율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측만증이 심해질수록 몸통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비율이 맞지 않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굽혔을 때 좌우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스콜리오미터라는 이런 걸 해서 보면은
아이들이 7도 이상 차이가 나면은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좋고, 뚱뚱한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잘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5도만 넘어도 와서 확인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조기에 측만증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찰해서 이상하면은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정확한 각도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애가 크면서 방사선을 계속 쪼이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방사선 양이 적은 엑스레이, 저기 가운데 EOS라고 전신이 나오는 엑스레이는 기존의 방사선 양이 한 10분의 1에서 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가슴하고 골반을 이렇게 납으로 가려서 방사선이 쪼이지 않게 해서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위험 같은 것을 막는 게 좋고요. 엑스레이를 찍을 때 수술을 할 게 아니면 그냥 한 장만 찍는 것도 좋은 생각이죠. 옆에서 찍는 사진은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때로는 MRI를 찍어서 척추 안에 신경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예정한 경우라면은 이게 얼마나 우리가 수술로 교정을 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좌우로 구부리는 사진도 찍고, 좌우로 미는 사진도 찍고, 위아래에서 당기는 사진도 찍고,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커브가 제일 큰 커브를 주망곡이라 하고, 위아래에 있는 커브는 머리가 가운데 있고 싶어 하니까 그냥 옆으로 이렇게 휘어버리면은 머리가 옆으로 가서 이게 괴로워서 안 되니까 그 위에서 곡선이 생김으로 해서 보조망곡이 생겨서 주망곡이 하나 있으면은 위아래 보조망곡이 돼서 머리가 다시 가운데에 있게 되고, 주망곡을 치료하면은 보조망곡이 치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할 때는 주망곡인지 아니면 보조망곡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필요한 만곡만 치료를 하게 되면은 작은 수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우리가 흉부 쪽에 주망곡이 있는 흉추 주망곡이 4분의 3, 허리 주망곡은 4분의 1 정도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오른쪽으로 날개뼈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간혹 왼쪽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수술할 때 좀 더 교정이 안 되는 걸로 돼 있고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흉추 주망곡이 돼 있는 여아가 보시면은 이렇게 어깨가 오른쪽이 약간 튀어 올라왔고, 날개뼈가 오른쪽이 튀어나왔고, 오른쪽에 있는 여아는 요추, 허리 쪽에 있는 커브이기 때문에 어깨나 날개뼈 쪽은 아무 문제가 없고, 밑에 허리 곡선이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각도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70도, 80도, 이제 100도, 120도가 되면은 몸통이 굉장히 줄어들고, 심한 경우에는 130도, 170도까지 제가 치료했던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몸통이 굉장히 짧아지고 수술을 해서 다시 몸통이 밸런스를 맞추게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자 여자는 성장 속도도 다르지만은 성장 기도 훨씬 다릅니다. 그래서 리서 4라는 사인까지 가면 여자애들은 더 이상 되게 진행을 안 하는데, 남자애들은 5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보조기를 하더라도 남자들은 더 오래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척추가 옆으로 휘었기 때문에 이 옆으로 휜 게 갈비뼈가 우리가 숨을 쉬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이 앞뒤로 이렇게 갈비뼈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옆으로 돌아가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측만증이 있게 되면은 문제가 일반적으로 폐 기능이 20대에서 30대가 최고조로 좋을 때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게 되는데, 측만증 각도가 올라가면은, 특히 70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폐 기능에 장애가 온다는 그런 것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50도부터 그런 기능에 장애가 조금씩 오기 시작하는데 70도, 80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상당 부분 장애가 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흉부망곡
만곡이 있느냐, 허리 만곡이 있느냐에 따라서 허리 만곡은 가슴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각도가 심해도 폐 기능에 거의 지장이 없고, 그 흉부 만곡이 클수록, 그리고 흉부 만곡의 그 꼭지점이 위로 올라갈수록 폐 기능에 장애가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환자인 경우는 52도로 크지도 않지만은 이 커브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위에 있기 때문에 폐 기능은 74%밖에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부 만곡이 클수록, 그리고 첨부가 위쪽일수록 폐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알 수가 있고, 특히 80도가 넘어가면은 폐 기능의 저하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심폐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100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100도 이상이어도 정상인 그런 분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폐 기능 문제로 죽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마 일반적인 치료가 부실해서 그런데 70년대, 60년대 논문에는 일반인보다 사망률이 높다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만증이 사망에 기여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측만증과 골밀도의 관계인데요.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골밀도는 30대가 30의 가장 높은 골밀도를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측만증이 있으면은 우리가 중력선의 옆으로 척추가 나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정상적인 척추보다 골밀도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52도인 21살의 환자분의 이미 골 감소증이 마이너스 1.5, 1.4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타민 D하고 칼슘을 400유니트나 800IU를 먹이고 칼슘을 먹였더니 측만증이 진행이 안 되더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소인이 있는 아이라면은 처음에 비타민 D를 400 내지 800IU를 먹이고 칼슘을 먹이면 측만증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측만과 골밀도의 관계는 측만이 심할수록 골밀도가 떨어져서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400 내지 800 인터내셔널 유니트 비타민 D와 칼슘을 먹이는 것이 측만증의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됩니다. 비만과 측만증의 관계는요, 체중이 더 나갈수록 스트레스가 더 많이 몸에 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더 진행이 된다. 그래서 비만한 아이들은 더욱더 진행을 빨리 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콜리오미터라는 것으로 조금만, 보통 사람이 7도인데 5도만 돼도 검사를 해보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측만증의 일반적인 증상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대에서 통증이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그렇지만 이게 20대, 30대가 되면서는 이제는 관절염이 시작을 합니다. 보통은 50대, 60대에 관절염이 시작되는데, 이 아이들은 허리가 척추가 휘었기 때문에 빨리 관절염이 시작해서 이 아이들이 30대가 되면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일반인 경우보다는 참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폐나 심장을 눌러서 숨이 차는 이런 문제는 없는 거고요. 허리가 아픈 경우가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지만은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장애는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만증이 있는 아이들은 측만 학회 평가 점수라는 질문서를 줘가지고 그 질문서의 답에 의해서 기능이 몇 %니, 통증이 몇 %니, 외모 만족도니, 외모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2도, 24도인 아이인데 몸이 한쪽으로 약간 척추가 보면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통증이 있고 기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72세인데 13살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젊죠. 21살에 비해서.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통증도 없고 기능은 100%. 다만
휘어 있는 척추 때문에 외모 만족도만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16살짜리 아이인데 보시는 것처럼 통증은 별로였었고요. 기능도 별로 문제가 없었고, 그렇지만 스트레스,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각도를 비교했을 때 72도하고 33도인데, 여러분 33도보다 72도가 2배나 큰 각도지만은 어떤 분들은 통증을 더 많이 호소하고 외모 만족은 조금 낮지만은 기능 면에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종별로도 상당히 다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에 아주 민감한 것은 미국에 있는 백인들이 더 민감하고요. 외모의 불만족도는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인이 가장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것은 많지만은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성인에서 결혼을 한 그 퍼센트도 일반인하고 아무 차이도 없고요. 일상에서 우울증도 별로 차이가 없지만은 자기가 자기 몸을 알기 때문에 움츠려드는 경우가 3분의 1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10도 이상일 때 진단을 내리고, 원인은 우리가 대부분 원인을 모르는 특발성 측만증이 인구의 2% 정도로 된다고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0.02% 정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급성장이 일어나는 여아 경우에 11살에서 12살, 남자에는 13살, 14살, 이때가 가장 중요한 측만증을 막을 수 있고, 생기더라도 수술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 특징적인 신체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빨리 병원에 전문가한테 데리고 오시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서 주망곡이 흉부에 있는 경우가 75, 4분의 3이었고 허리에 있는 경우가 4분의 1이었고요. 그 흉부 망곡이 커질수록, 그리고 천부가 위에 있을수록 폐기능하고 장애가 있고, 그 폐기능이 평생을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한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각도가 커질수록 중력의 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심해질 수도 있고, 골다공증이 다시 커브를 진행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검사를 하고 비타민 D와 칼슘을 먹는 게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측만하게 평가 점수를 사용해 보면은 그 아이가 느끼는 통증이나 기능이나 외모 만족도,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일반적으로 변형이 진행이 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일상적인 성인의 인생을 사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이 많이 물어보는, 엄마들이 와서 물어보면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대부분의 측만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흉부 측만증이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리 쪽의 측만증이 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트레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측만증이 없는 여자분들이 애를 베면은 배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허리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는데, 그 상태에서 허리가 휜 상태까지 있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아플 수는 있지만 아이를 낳거나 이런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양념게장 쿠폰께서 가수 김종국 씨를 보면 측만증으로 운동을 많이 하시던데 운동과는 별개로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것. 측만증을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 이가 나쁘면 잇몸이 좋으면 된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측만증을 운동으로 줄일 수는 없지만 근육을 강화시키고 관절 운동을 강화시키면은 우리가 관절염이 오는 것을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측만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운동 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임신은 괜찮나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측만증의 4분의 3이 흉부에 있는 측만증이고 4분의 1 정도가 허리의 측만증인데 그것도 임신하고 출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3살 때 척추 측만증 수술했는데 임신에 문제가 없나요? 그랬는데 측만증을 수술했으면 오히려 척추가 반듯해졌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에 아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77세 어머니께서 77세 어머니가 척추가 측만증으로 더 심해지고 해서 지금 연세 수술이 가능한가요?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말하는 70대, 60대의 측만증은 안타깝게도 먹는 약이나 물리치료 내지는 주사 치료에 잘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수술적인 치료인데요. 요즘은 70대, 80세까지는 측만증을 수술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수술을 해서 전신 상태가 건강히 해결이 문제가 안 되시면은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수술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측만증 수술 후 재활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측만증 수술 후의 재활치료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걷는 거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행을 함으로 해서 전신적인 운동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재활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보행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관절 운동, 근육 운동이 되면은 충분한 재활치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측만증이 심해지면 심장폐 등 장기가 압박되어 위험할 수 있는데 수술 진단에 기준이 있을까요? 궁금해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심장과 폐가 압박이 되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척추가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간 쪽과 반대쪽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기능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심장 자체는 별 이상 없고요. 대개 폐가 그렇게 돼서 폐 기능이 감소될 수는 있습니다. 수술 진단의 기준은 심장과 폐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성장이 끝난 경우에 50도가 넘으면은 계속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술의 기준을 우리가 측만증이 50도 이상인 흉부만곡, 그 다음에 45도 이상인 요부만곡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수술 진단 기준입니다. 디스크와 척추 측만증은 수술을 해도 재발 가능성이 있나요? 디스크의 수술은 디스크 자체가 노화로 인해서 디스크가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튀어나온 데를 잘라내도 앞으로 계속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수술을 해서 재발할 확률은 우리나라 통계로 보면은 5 내지 10%로 재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수술을 하지 않아도 재발할 확률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디스크 자체가 노화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 기술로는 디스크를 젊게 만드는 기술은 없기 때문에 디스크는 수술하든 안 하든 간에 항상 재발의 가능성이 10%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척추측만증은 수술을 해도 제발, 척추측만증 수술은 나사를 박아서 이것을 굳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재발하는 것은 척추측만증에 문제가 생겼다는, 수술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빼놓고는 재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본 환자 중에 제일 심한 척추측만은 몇 도,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168도였고 그 환자는 수술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척추에 부담을 준다고 하는데 척추에 부담을 주는 자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윤한 씨께 질문하셨는데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세에 따라서 허리에 가는 부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워 있으면, 천장을 보고 누워 있으면 자기 체중의 20%에서 40% 정도가 허리에 가고, 옆으로 누우시면 40 내지 60%가 가고, 일어서면 100%, 의자에 앉으면 150%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척추에 부담을 준다고 하는 것은 물론 천장 보고 누워 자는 자세보다는 부담을 주지만 서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부담을 적게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옆으로 주무실 때는 무릎 사이에 큰 베개를 넣어서 다리가 평행하게 해주는 자세가 허리에 부담을 적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심리꾼이님 질문은 77세 할머니의 척추가 휜 것은 지금 기술로는 77세 정도면은 어머니가 큰 문제가, 건강에 큰 문제가 없으시다면은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요. 그것은 제가 환자를 보고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지 말씀을 드리지, 이렇게 글만 가지고는 제가 대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네로님께서 84세 할머니가 진단 후 압박골절 진단을 받아서 뼈가 붙었는데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압박골절이 있는데 압박골절이 나을 때 어떻게 나으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제대로 갖춰지고 나와야지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척추체가 반 이상 짜부러지거나 각도가 많아지게 되면은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권 씨께서 척추 측만증 수술할 때 갈비뼈를 부러뜨리나요? 사실은 오늘은 측만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고 2주 후에 측만증의 수술을 가지고 오늘처럼 1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수술 방법은 나중에 폐 기능을 한 10% 정도 내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갈비뼈를 부러뜨리면은 그 튀어나온 모양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걸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것이 다시 재생이 됩니다. 재생이 되는데 원래 갈비뼈가 아닌 모양이 이상한 모양으로 돼서 재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은 폐 기능이 10%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폐 기능 검사를 해서 폐 기능이 나쁘신 분들은 이런 수술법은 권하지 않고요. 폐 기능이 아주 좋으신데 성형의 목적이 극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방법도 합니다. 척추 측만증이 왼팔과 오른팔 힘 차이를 유발하나요? 라고 배틀탱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척추 측만증은 아까 말했지만 목이 아니라 흉부에서 생기는 거고 팔은 목에서 오는 신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측만증이 목에 있지 않는 이상은 힘 차이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PT 운동 처방 등 샬롯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운동 전문 학원에서 측만증을 고쳐보자는 설명을 들었는데 불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운동으로 못 고친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운동요법, 어떤 운동이 가능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처럼 1시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 왜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게 가능하냐 안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이 운동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찾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수한 운동의 자격증을 가진 분과 의사와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이 힘을 합쳐야서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쉬운 일반적인 운동 전문 학원 같은 데서 그런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운동 처방으로 했는데 안 돼 가지고 진행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자격을 가지신 분의 제대로 운동을 하시면은 막을 수도 있고 내지는 진행을 줄일 수도 있다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오늘처럼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15살 때 척추 측만증을 해서 10년이 흘렀는데 필라테스나 요가나 이런 운동들은 측만증을 수술을 했지만 수술을 하지 않은 부분에 관절 운동과 영양 상태, 근육 운동, 근육 발달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지금 15살 때 수술을 해서 10년이 흘렀다면 뼈가 다 붙었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해도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척추에 이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골반이 비틀어짐과 측만증과의 상관관계가 있나요? 샬롯님이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골반이 비틀어지는데 우리가 2cm까지는 크게 문제 안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이 골반의 좌우, 우리가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이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 눈이 크고 오른쪽 눈이 작습니다. 그 골반도 오른쪽보다 왼쪽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보통 1cm 정도의 차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간혹 드물게 그런 게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슈 리프트라 해서 발바닥에 높이를 조정해 주면은 좋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레니 라나님의 척추 측만증 질환은 도수 치료를 해도 효과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수한 훈련된 사람들이 측만증 치료하는 훈련을 합니다. 슈로스라는 그런 운동이 있는데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1시간 동안 또 준비를 해와서 보여드릴 테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한번 보시고 그때 다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고님께서 헬스장 가면은 골반 불균형이라고 한 몸으로 기울어져서 교정운동 처방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저도 이래서 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은 아무 문제 없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cm나 2cm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서 교정운동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하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평발인 사람, 이민희님, 평발인 사람들은 척추 측만증이 잘 생기나 궁금해.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는 평발과 척추 측만증은 큰 상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님, 27대쯤 되는데 각도로 보면 심한 게 아닌데 그렇다고 통증이 없진 않아요. 턱도 틀어졌어요. 네, 그게 사실은 통증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각도가 크다고 해서 더 통증이 심한 건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갈비뼈에 통증이 있고 턱이 틀어져 있다면 이것은 측만증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몸에 통증이 느끼는 그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이런 분들은 통증과에 가서 정확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권권 씨 70도 정도 틀어져서 수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성공률이 몇 %? 수술 성공률을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보통 70도 정도면은 측만증이 심한,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요. 70도 정도면 수술하고 나면은 한 10도에서 20도 정도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봐서는 거의 모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수영영법 중에 평형과 저병을 피하는 게 좋은가요? 그건 측만증 때문에 수영영법을 특별히 피할 것은 없습니다. 운동하시는 건 항상 옳으신 거고요. 어떤 운동을 해서 통증이 심해지시면 그때는 그 이유를 분석을 하셔가지고 어떤 자세를 피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운동을 피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십니다. 도수 치료로 측만증 개선 가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것은 다음 주에 제가 또 1시간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죠. 턱이 틀어질 수 있나요? 고개 한쪽이 덜 돌아가요. 이것은 측만증하고 별 상관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간혹 드물게 측만증이 목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아주 드물기 때문에 고개 한쪽이 덜 돌아가고 이런 것은 측만증하고 별 상관없겠습니다. 연주 씨 질문에 답이 됐으면 합네요. 권권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을 드렸던 것 같고요. 샬롯님은 다음 주에 운동 전문 학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1시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다 답을 드린 것 같고요. 일주 후 다음 주 화요일에 비수술적 치료, 그래서 관찰법, 그 다음에 운동요법, 보조기 치료,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고 어떨 때 좋고 나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1시간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 화요일 날 뵙도록 하죠. 그리고 2주 후에는 수술적인 치료의 모든 것을 제가 또 1시간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미리 준비하셔서 그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비욘드 앱으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비욘드 멘토분들이 직접 답변을 달아주십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